30년 최장수 글로벌 CEO 심상돈의 감사 에세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별의 순간들. 19살 아버지와의 이별. (2024년 4월 13일) 어머니 유해도 이장에 아버지가 계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유해암에 아버지 심은택, 어머니 강진복 두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진 빚을 갚아봅니다. 유년 시절의 비행. 키 163cm의 콤플렉스 덩어리. 서울 왕십리가 고향인 저는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심은택은 한국은행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도남동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키도 크고 풍채가 좋은 상남자셨지만 전혀 가부장적이지 않으셨고 가족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가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낚시와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장남인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운영하는 사업가답게 호탕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자식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남인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찬성하고 밀어주셨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가정환경은 남부럽지 않았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내내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제 키는 163cm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체격도 왜소합니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공부에 흥미가 없던 탓에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도 당신처럼 금융권에 취업을 하거나 어머니가 병원을 경영하시니 의대 진학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금융권 취업을 위해 상고로 진학했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았고 게을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말도 잘 못해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짱돌 싸움꾼, 가발 쓰고 나이트클럽 다닌 날라리. 그런데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싸움과 노는 것은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열등감이 높다 보니 싸움에서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합기도 사범이었고 검도와 합기도를 배웠습니다. 배짱과 맷집도 있어서인지 패싸움이 났다 하면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5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끄떡없었습니다. 키 작고 단단한 싸움꾼이라고 학창시절 제 별명은 짱돌이었습니다. 체격도 왜소한데 어떻게 싸움에서 매번 이길 수 있었냐고요? 전략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요령입니다. 싸움에서 한 놈만 모질게 패면 그 싸움은 끝납니다. 단 먼저 싸움을 거는 법은 절대 없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을 때만 맞섰습니다. 노는 것도 1등이라 가발을 쓰고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 모습은 짱돌 싸움꾼, 변장하고 나이트클럽을 다닌 랄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은 지금의 저를 만나면 감옥에 가 있을 법한 사람이 버젓한 사업가로 성공했다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업가 꿈꾼 사색가 청년의 가출. 그런데 학창시절에만 싸움만 한 건 아닙니다.
싸움은 1등이었고 공부는 꼴찌였지만 저는 꽤 생각이 깊은 사색가였습니다.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톨스토이, 루소, 까미 등이 쓴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독서가 제 내면을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사업가의 눈이 갔고 아버지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남인 제가 의사나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던 아버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꼭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상고를 졸업한 후에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1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그 친구와 속리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실컷 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 대문 앞에 근조 등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어딜 갔다가 이제 왔냐며 저를 계속 찾았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불과 이틀 전에 아버지와 크게 다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장남에게 불벼락을 내리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같은 현실에 방으로 돌아가 보니 눈앞에 아버지 영정사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아버지는 저랑 다툰 날 쓰러지셨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연세 고작 45살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속리산에서 술 마시고 신나게 놀았던 것입니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검정색 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저는 말다툼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에 기억된 장남의 마지막 모습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린 19살 철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채워가며 달라진 나.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던 아버지는 제가 늘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소원대로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 연락처부터 없앴고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대입시험을 2달 남짓 남긴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고 학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남으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학을 다니면서 막노동에서 보험, 가구, 책 영업, 페인트공,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집도 불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채로 5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말죽거리 가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막 은마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찾아가 이삿짐 옮기는 일을 도와주었고, 고마워하는 아주머니들에게 가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가구 영업을 했습니다. 가구를 배달해주고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어보니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돈을 꽤 많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주머니를 찾아가 저도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21살짜리 청년이 집안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기특하게 보였는지 아파트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 한 채로 3층짜리 작은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불렸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며 동생들은 대학 공부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빚을 일부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9살 아버지와의 이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72년 만에 아버지 앞에 첫 거수경례. 1931년생인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살다가 18살이던 1949년 군에 입대하셨습니다. 다음해 6.25 전쟁이 터졌고 아버지는 육군 6사단 의무대 소속 위생병으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아버지는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한 춘천지구 전투에서 활약하고 낙동강, 압록강 등에서 벌인 작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갔었고 눈앞에서 전우가 죽는 것을 수없이 봤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아버지는 1954년 4월 1등 중사로 전역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육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화랑 무공훈장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첫 해인 1950년 12월 아버지에게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대상자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2년 5월 25일 72년 만에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 화랑 무공훈장을 받게 되신 겁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훈장을 놓고 저는 아버지께 처음으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수경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3일 어머니 유해도 이장에 아버지가 계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유해함에 아버지 심은택, 어머니 강진복 두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진 빚을 갚아봅니다. 40대에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도 50년 만에 남편 곁에 머물게 됐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유레카 감옥에서 발견한 감사. 행운의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뒤로 정말 계속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1998년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다녀온 얘기는 책을 통해서 처음 밝히는 것입니다. 다 보청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약사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귀에 본을 떠서 사람에게 맞춰주는 맞춤형 보청기를 별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착용감이 좀 더 편하도록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타 업체가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보청기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개인별로 맞춤형 제작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보청기 한 개당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보청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당장 듣는 것이 급한 난청인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발한 업체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에 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고 오라고 해서 그러면 되는가 보다 싶어서 수사받고 진술을 했는데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998년 7월부터 45일간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구치소 수용자의 옷을 갈아입고 양손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동하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변호사는 구속적 부심으로 곧 풀려날 것이라고 했지만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뻗고 누울 자리 없는 벽만 바라봐야 했던 구치소. 저는 10명이 함께 머무는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흔히 봤던 장면을 제가 겪게 됐습니다. 바로 신입 수용자 길들이기였습니다. 기존 수용자들은 저를 벽만 보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말을 건네면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당장 저를 때릴 것 같이 굴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는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한다고 했는데 구치소에 가보니 딱 그랬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없이 지내다 보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지내고 보니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범죄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소위 멘붕이 왔습니다. 제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장을 보니 늘 볕이 잘 드는 창가 아래에 앉아 있었고 두 다리 뻗고 잘 곳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왕 구치소에 있을 거 방장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사식을 제공했습니다. 빵, 우유, 음료수 등 10인분 이상 주문해서 배가 터지도록 대접했습니다. 매일매일을 푸짐하게 얻어먹자 수용자들은 저를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구치소에 오게 됐는지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고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수용자들과 가까워졌고 구치소 수감 2주 만에 드디어 방장이 됐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방장이 되자 그럭저럭 구치소 수감 생활도 견딜만해졌습니다. 우선 제 공간이 확보됐고 두 다리 쭉 펴고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들과도 꽤나 친해져서 하루가 무료하거나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수용자 중 한 명이 제비 출신이라 수용자들에게 사교춤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교 댄스까지 배웠습니다. 한 수용자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수용자들의 토정 비결과 사주팔자를 봐주었습니다. 제 사주팔자를 보더니 관 속에 들어가 있을 시기라며 감방이 관이라고 해석을 해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젊은 친구는 사기로 온라인 쇼핑을 운영해서 잡혀왔는데 말을 건네보니 꽤 똑똑했습니다. 사기칠 머리로 공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라고 권유해주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시켜주고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신이 왜 나를 감방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1998년으로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 CEO였기 때문에 월급을 달러로 받았습니다. $1 환율이 치솟은 때라 원화로 바꾸면 월급은 2배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또 제가 경영하던 회사도 스타키 그룹에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을 달러로 받았는데 그 돈을 환전하지 않아서 그 역시 2배 이상의 환차익을 얻으면서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손에 쥐고 나니 온 세상이 제 것이 된 것 같았고 두려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감방에 갇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살이 최악의 계절인 한여름에, 그것도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대구에서 말입니다. 감방 생활은 정말 비열하고 비참했습니다. 선풍기가 없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10명의 남자가 그렇게 땀을 흘려대니 감방 안은 늘 축축하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장실도 감방 안에 있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양손은 포승줄로 묶이고 조사가 다 끝나면 신체 검사를 위해 팬티까지 벗고 항문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제가 만난 것이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45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가슴에 굉장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쳤듯이 저도 강렬한 깨달음을 느끼며 유레카라 외치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매사에 감사하자고 말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뒤로 저는 당장 법을 바꾸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식약처 시행규칙을 바꿔서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제작할 때 일일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 부모회와 인연을 맺었고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등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5000년 전 고대 바빌론에 살았던 부자들 얘기에 따르면 행운의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뒤로 정말 계속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 스타키 본사와의 냅킨 협상. 1996년 1월 미국 스타키 본사와의 냅킨 협상으로 외국계 CEO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월급 받는 CEO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키가 스타키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83년 동산 보청기를 설립할 당시 보청기는 필립스, 지멘스, 스타키 등
해외 제품이 전부라서 그때부터 스타키와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차릴 때부터 스타키 제품을 판매해왔고 1989년부터는 제가 스타키 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스타키로부터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30분 걸려온 미 스타키 본사와의 전화 한 통. 당시 미국 스타키 본사 오너가 빌 오스틴이었는데 1992년 어느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즈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시간 시차 계산을 못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 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에이전트로 해외에서 새벽에 전화 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인 것처럼 빌 오스틴 회장의 전화를 받았고 보청기와 관련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화 통화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빌 오스틴 회장이 시차 계산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벽 2시 30분이라고 얘기했더니 빌 오스틴 회장이 매우 멋져가면서 잠도 못 자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아서 낮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업체와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깨어있다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빌 오스틴 회장은 저를 더욱더 신뢰하게 됐고 스타키 코리아를 맡아달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오너십을 갖고 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스타키 본사에 제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보청기 판매를 이어가던 중에 1989년 미국 스타키 본사에서는 저를 믿고 스타키 제품 판매 독점권을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스타키 본사에서 사업 논의차 미국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타키 보청기의 에이전트 자격으로 본사가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로 건너갔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빌 오스틴 회장을 만났습니다. 미 본사 스카우트 제의받고 냅킨에 사인. 빌 오스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스타키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빌 오스틴 회장은 지속적으로 스타키 코리아를 맡아달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그때 빌 오스틴 회장은 보다 강력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저는 스타키 코리아 대표이사직을 수락했는데 구두 계약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면서 빌 오스틴 회장은 테이블에 있는 냅킨에 간단히 계약 내용을 쓰더니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스타키 코리아 대표이사직을 수락하며 제 회사인 동산보청기와 보청기 제조시설을 스타키 본사에 매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1월 미국 스타키 본사와의 냅킨 협상으로 저는 외국계 CEO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월급 받는 CEO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키가 스타키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6년 3월 1일자로 저는 스타키 코리아 대표이사가 됐고 스타키와의 30년 인연을 포함 보청기 업계에서 반세기 가까운 인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카투사 위생병 추모의 벽을 세우다. 1979년 카투사 위생병으로 입대했던 22살의 청년이 32년이 지나 추모의 벽 건립에 촉매자가 되어 추모의 벽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더없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카투사에서의 군 생활 역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선택으로 사업가의 꿈을 키운 저에게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계 기업 스타키 코리아 CEO가 됐을 때 미국식 비즈니스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랐던 것도 카투사에서의 경험 덕분입니다. 나눔을 체험하게 해준 미국 흑인 병사. 군 입대를 카투사로 결정한 것은
군대에서 뭐라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카투사에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카투사 생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청기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군 병사들과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저를 형제처럼 대해준 흑인 병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다며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쉬고 싶을 텐데 굳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흑인 병사를 보면서 나눔에 대해 저도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흑인 병사와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동안 제 영혼까지 맑게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가르쳐준 공사구분법. 카투사에 입대하면서 영어 이름을 리차드로 지었는데 카투사 미군들은 저를 브라더라고 부르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군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평가했고 저의 실수와 잘못은 바로 상관에게 보고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친해지면 웬만한 실수는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미군들은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과 일은 절대로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딱 한마디 쏘리라고 할 뿐 양보와 타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미국 문화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정하고 냉철한 미국 문화는 스타키에서 CEO로 일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타키도 평가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제가 스타키 회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매출이 좋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일에 있어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30년을 지내다 보니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게 됐고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카투사에서의 경험은 미국 회사 CEO의 역할 수행을 하는데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카투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감사한 나날들이기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2007년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카투사 전회를 만들었습니다. 카투사가 미군 중심이긴 하지만 카투사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군 카투사들이 꽤 많고 보이지 않게 헌신한 한국 카투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우회를 조직, 한국 카투사들 간의 전우회를 다지기로 한 것입니다. 2011년 비행기 안에서 추모의 벽 건립 기사 접해. 카투사 전우회를 설립하고 4년 뒤 저는 또 한 번의 운명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2011년 미국 본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가던 중에 비행기에서 우연히 6.25 전쟁 참전 용사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전사한 전우와 카투사를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것입니다. 1945년 1월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한 웨버 대령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187 공수 낙하산 부대 소속 작전 장교로 참전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고 서울 수복 이후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북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2월 15일 중대장 보직을 맡고 중공군 2개 중대가 점령하던 원주 북쪽 324 고지에서 병력이 4배 많은 중공군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전투 끝에 수리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다음날 새벽 박격포탄 공격으로 오른쪽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중대장으로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고 점령 임무를 완수한 뒤에야
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웨버 대령은 장애가 심각했지만 예편하지 않고 1년 만에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팔 다리를 잃은 장병의 현역 복귀 사례는 웨버 대령을 포함해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은 전역 후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1995년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 19인 용사상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19인 용사상 대열 후미에 판초 위를 입고 애만소총을 맨 군인 조형물이 윌리엄 웨버 대령입니다. 그는 80세가 되던 2005년부터 인생 마지막 과업으로 추모의 벽 설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2011년 7월 15일 추모의 벽 법안이 연방 하원 자연자원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상정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표결을 하지 않고 표류하자 웨버 대령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달라며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국과 이곳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심사하는 국립미술위원회에서 추모의 벽 설립을 반대하고 나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미술위원회는 한국전쟁기념관에 추모의 벽을 설치할 경우 가까이 있는 베트남 참전 기념비와 비슷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국은 새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예산 조달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 수소문 끝에 만나다. 저는 미국의 한국전쟁을 알리고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일을 윌리엄 웨버 대령 혼자서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미국 스타키 본사 회의를 마치자마자 윌리엄 웨버 대령을 수소문해서 미네소타에서 메릴랜드주로 날아가 뉴 윈저에서 웨버 대령을 만났습니다. 85세의 웨버 대령은 오른팔과 다리를 잃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스듬히 서 있었지만 훤칠하게 큰 키에 늠름함을 잃지 않은 위엄있고 반듯한 그의 표정에서 용맹했던 참 군인이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추모의 벽 건립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데 웨버 대령의 눈빛은 애잔했고 간절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는 700에서 800만 달러가 든다는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물으니 한 개에 15달러 하는 DVD를 팔아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웨버 대령은 정전 60주년인 2013년 7월 27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가 2011년이었으니 2년 안에 추모의 벽 설립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재원까지 마련한다는 건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기금후에 명화 50여 점 기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갖고 있던 50여 점의 그림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후원하던 오세영 화백의 작품으로 오 화백은 난청으로 꽤 오랜 시간 고생했고 저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미술관을 건립해 전시해 두려던 것인데 보다 뜻깊은 곳에 쓰고 싶어졌고 제 기부가 추모의 벽 건립 자금 모금에 불씨가 돼서 더 많은 기금이 모이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기증 증서는 2011년 7월 27일 정전협정 58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웨버 대령께 전달했습니다. 기증 증서를 받던 날 웨버 대령은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으로 추모의 벽 기금 마련에 대한 계획서를 미국 국회에 제출했고 2016년 10월 7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추모의 벽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저는 카투사 전후회 회장 자격으로 국가보훈처 차장을 찾아가서
추모의 벽 건립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정부가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모의 벽 사업 예산 274억 원 중에서 국가보훈처가 26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비용 마련에는 많은 기업과 국민성금, 군인회, 추모재단 등이 함께했습니다. 266억 원은 추모의 벽 디자인과 설계에 사용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추모의 벽 완공. 2021년 5월 21일 추모의 벽은 드디어 공사에 들어갔고 2022년 7월 27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완공됐습니다. 추모의 벽은 100개의 화강암판을 이어붙여 만든 둘레 130m, 높이 1m의 조형물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36,634명의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을 두께 72cm의 단단한 화강암판 위에 군별, 계급, 알파벳 순서로 새겼습니다. 당초 추모의 벽에는 전사자 숫자만 기록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요청으로 이름을 새기게 된 것입니다. 추모의 벽 앞에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읽어보고 매만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그토록 애썼던 윌리엄 웨버 대령이 추모의 벽 완공을 보지 못하고 2022년 4월 9일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웨버 대령을 대신해서 추모의 벽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의 선행에 감동한 저는 그 이후로 난청으로 고생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6.25 참전 유엔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참전 용사에게 보청기와 보청기 배터리를 증정하는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1979년 카투사 위생병으로 입대했던 22살의 청년이 32년이 지나 추모의 벽 건립의 촉매자가 되어 추모의 벽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더없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We came through Raleigh, now on to Gettysburg. Heard shots in the valley, so I wrote you down these words. I traveled in the 4th Regiment, my brothers by my side. When I die,